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7, 서울 방학동에 사는 박상우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형사로 일했고,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참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고, 오랜만에 아내와 공원이라도 다녀올까 싶어 시장에 들러 딸기며 떡이며 몇 가지를 사들고 집에 들어서던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봄날 오후답지 않게 거실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만이 마루 바닥에 번져 있었습니다. 구두를 벗으며 괜스레 나왔어 한마디를 던졌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주방 쪽으로 향하던 제 발걸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거실 한복판, 제 아내 최선희가 마치 인형처럼 바닥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놓치고 그대로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여보.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 따뜻하던 손은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철퍼덕 바닥으로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파 뒤쪽에서 어머, 아버님 오셨어요? 하고 태연하게 며느리 김서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잡지를 뒤적이며 거실에 들어온 저를 힐끗 바라보는 그 눈빛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상황을 알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한 냉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좀 피곤하신가 봐요. 깨워도 안 일어나셔서 그냥 쉬게 뒀어요. 그 말투, 그 표정, 전직 형사였던 제 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 아이는 뭔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심이 아니라 구조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그 몇 분이 마치 몇 시간을 버티는 것처럼 참담하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응급대원들이 아내를 들것에 싣고 떠난 뒤 저는 거실 바닥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모서리,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은 마치 여기서 무언가가 있었다고 조용히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국 위로 햇살이 잔잔히 들이우고 있었지요. 그 평화로움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는 싸늘했습니다. 하얀 벽, 형광등 불빛, 의사들의 빠른 걸음. 그 안에서 저는 아내가 수술실로 실려 들어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수술 전 검사 중입니다. 뇌출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제 두 다리가 순간 휘청했지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수술 없이 약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며 병실에 들어섰을 때 희미하게 뜬 아내의 눈동자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당신 괜찮아. 손을 잡았는데 그 차갑던 손의 온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술을 간신히 움직이며 아내가 꺼낸 첫 마디는 의외였습니다. 그 아이 김서연, 그 애가. 숨을 고르던 아내는 조금씩 천천히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제가 집을 나서고 얼마 되지 않아 며느리 서연이가 불쑥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생글생글 웃으며 들어오더니 벼랑간 분위기를 바꾸더랍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는 좀 알아서 할 때 됐잖아요. 민준이 몰래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아파트 명예 저희 쪽으로 돌리실 생각 없으세요? 아내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진지했지요. 오히려 따지는 말투로 어머님도 이제 연세 있으시잖아요. 그 나이에 부동산 들고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며 몰아붙였다고요. 그 말에 아내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 집은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거야.
내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순간 서연은 갑자기 얼굴을 굳히며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냥 다 미주 씨 앞으로 해달라고 할게요. 어차피 남편 거고 내 거니까요.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내던졌답니다. 통장 복사본, 인감증명서, 부동산 서류 복사본. 아내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더랍니다. 그걸 어디서 났어? 묻자 서연은 민준이 서랍에 있던 거예요. 제가 정리 좀 해뒀어요. 편하시라고요. 하고는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서늘했는지 아내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고 서연은 그런 아내를 보며 콧방귀를 뀌듯 말했다더군요. 그 나이 되도록 이기적이시네요. 우리 부부 좀 도와주시는 게 자식 도리 아닌가요? 그 말에 아내는 한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기억이 없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다고만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제 손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전직 형사였던 저는 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접근, 계산된 압박. 김서연. 그 아이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기회로 보고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보인 그 얼굴. 김서연은 전화통화를 하며 응, 오늘 못 가. 어머님이 좀 시끄러워서 하며 손톱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일 절대 덮지 않겠다고. 아내는 아직 몸을 가누기 어려웠고 그날 일의 전말을 또렷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기운을 회복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엔 계속해서 며느리 김서연의 말투가 마치 귓속을 긁는 모래처럼 사무치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부동산 들고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다 우리 거 아니에요? 그 말에서 저는 더 이상 며느리를 가족으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직 형사로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계산된 접근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거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CCTV, 와이파이 접속 기록, 거실 탁자 위 흔적들, 거실 한쪽. 아내가 쓰러졌던 자리에 가까이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깨끗해 보이던 대리석 바닥에 빛을 비춰보니 희미하게 닦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급히 치운 흔적. 탁자 밑에는 종이 한 장이 말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꺼내어 보니 부동산 명의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사본, 아들 민준 이름이 적힌 주식 거래 내역 요약본이었습니다. 그 한 귀퉁이에 서연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확정 시명의 이전 후 2개월 내 분할 가능? 민준 모르게 진행.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제 손등에 핏줄이 부풀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내의 핸드폰 잠금을 풀고 통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오전 김서현과의 통화가 3번, 그리고 오후 1시 42분 서연이 전화를 끊은 직후 아내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녀가 그 직후 쓰러졌다는 의미였지요. 며느라가 그날 낮 1시 40분부터 2시 사이 뭐 하고 있었는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다음 날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김서연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금세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시간은요? 뭐 거실에서 잡지 좀 봤죠. 어머님 주무시는 줄 알고요? 그 웃음, 그 어색하게 올라간 입꼬리. 제가 형사 시절 가장 많이 본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웃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웃는 사람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 안에서 아내가 꼬깃꼬깃 접어넣어 둔 작은 노트를 발견했죠. 페이지 한 켠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무섭다.
민준이는 이 아이 말을 너무 잘 믿는다. 우리 재산 지켜야 한다. 노트를 덮은 순간 제게도 확신이 섰습니다. 이건 법보다 양심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앉아 책상 위에 놓인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문서를 나 스스로의 손으로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가 의식을 되찾고 난 이후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형사로서의 본능은 멈추지 않았고 증거는 이미 제 손에 일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박민준의 태도였습니다. 그날은 오후 4시경 아내가 병실에서 잠든 사이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는 민준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라는 말조차 생략한 채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제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들고 있던 메모 사본을 조용히 그의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메모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명예 이전 후 2개월 내 분할 가능? 민준 모르게 진행. 아들은 사본을 본 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몇 번이나 떨렸고 손끝은 서류의 모서리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결국 아들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나는 몰랐어. 하지만 그 말은 형사였던 제 귀에는 진실이 아닌 회피로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그 아이가 내 어머니를 밀어붙이고 이 집을 자기 앞으로 돌릴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걸 몰랐단 말이냐?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런 줄은 몰랐어. 그냥 서연이가 요즘 집 걱정이 많다고만 해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신했습니다. 민주는 알고 있었고 방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행동이 무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말리지도 막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아내가, 그의 어머니가 그날 거실에서 쓰러졌을 때 민주는 그 사실조차 그녀에게 듣고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은 누군가를 믿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병원비는 전액 제 명의 계좌에서 처리하였고 아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김서연은 병문안 한 번 없이 SNS에 올린 사진 속에서 고급 카페, 호텔 라운지, 항공권 티켓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투자 중? 라는 문구 아래 그녀가 들고 있던 명품 가방과 배경 속 샴페인 잔이 제 눈에는 죄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그 모든 환상과 기대를 스스로 끊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 아내를 지키고 제 이름 아래 있는 재산을 더 이상 타인의 욕망에 내주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시작하려 합니다. 아내는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당분간은 무리한 자극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몸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아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녀가 지켜온 집과 인생은 지금도 누군가의 손길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있던 아내는 말없이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무너진 듯한 허전함이 고여 있었습니다. 삶 전체를 부정당한 듯한 그런 공허함이었습니다. 저는 퇴근한 듯 피곤한 얼굴로 복도 끝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기에는 오래된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창윤 변호사 후배, 형사 시절 몇 번 공조 수사를 함께 했던 친구였습니다. 창윤아, 혹시
배우자 몰래 재산 이전을 시도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위임 없이 부동산 관련 서류를 빼돌렸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 질문에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심각한 재산 갈취 시도는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 부양 의무 포기와 명의 도용, 혐의도 검토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그 말에 저는 주머니에서 그날 거실에서 발견한 메모 사본과 아내가 남겨둔 수첩 한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답은 간단했습니다. 창우 형, 이건 시작입니다. 이 상태로라면 정식 고소 절차도 가능하십니다. 저는 아내 몰래 집 근처 공증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유언장 정비와 재산명예 보호 절차에 대해 안내받았습니다. 직원은 제게 자녀 명예 이전 시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 시 무효 판결 등 최근 노년층의 재산 보호 소송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요즘은요, 어르신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재산은 돈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라는 걸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공증인 앞에서 새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아내의 생애 동안 보호될 것이며 차후에도 본인의 의사 없이 이전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방지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부동산 2건 중 한 곳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절차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연, 그 아이는 그 집을 탐냈지만 결국 그 집은 누구의 것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선택으로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짜 보호라는 걸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병상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우리를 위해 결정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은 채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에 아직 힘이 남아있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날은 오후 4시였습니다. 병원에서 아내의 상태를 확인하고 당분간 곁에서 간병을 맡을 간병인과 보호자 절차까지 마무리한 후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저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김서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조용하고 침착했습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감정도 미리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은 반드시 끝을 보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김서연이 들어섰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놀란 기색 하나 없이 핸드폰을 보며 거실로 들어오더군요. 저를 보자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직 안 가셨네요? 병원에 계실 줄 알았는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섰습니다. 서연아. 그 짧은 부름에 김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들었다. 너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다. 그 아이는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걸 왜 저한테? 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끊었습니다. 닥쳐. 변명하지 마. 너 때문에 쓰러진 거야. 내가 한 말 다 들었고 증거도 있다. 너 그 입에서 재산인이 명의 떠드는 거 내 앞에서 다시 말하지 마.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 아니다. 제 말이 이어질수록 김서연은 점점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반성의 기색보단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보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아들 민준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다. 하지만 너 김서연, 너는 오늘부로 우리 가족에서 지운다. 더는 우리 이름 팔고 다니지 마. 그 말에 김서연은 핸드백을 움켜쥐고 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들 민준이의 조용한 발소리에 문득 제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준이는 거실 한쪽에서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누구를 선택하든 그건 내 몫이다. 하지만 나는 내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오늘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에 민준이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어쩌면 나는 아들마저도 한번 잃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아내를 지켜야 했습니다. 더는 아무도 어떤 이유로도 내 사람을 무너뜨리게 둘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떠난 후 저는 며칠을 거의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오락가락했고 아들은 연락이 뜸했습니다. 문득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던 며느리의 냉혈한 말투가 귓가를 때리곤 했습니다. 어머니 목숨보다 내 여행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이 제 귓속에 박혀 밤잠을 방해했습니다. 저는 오래전 형사 시절 가족을 버린 살인범의 눈빛에서 느꼈던 서늘함을 그 아이에게서 다시 보았습니다. 제 아내는 아직도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 아이는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가 깨어난다면 그 누구도 다시는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 결심은 제 인생의 마지막 정의를 실행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노란 봉투 안에는 우리 부부가 평생을 아껴 모은 전 재산의 등기와 각종 명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유언장 작성이나 상속 관련 서류가 목적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명확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회복되면 공동명의로 바꿀 거고, 그게 어렵다면 제 명의로라도 사전 증여 방식으로 단 한 사람에게만 물려줄 생각입니다. 자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 그 아이는 여전히 저희를 향한 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으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니, 꿇은 것이 아니라 등 돌린 아내의 곁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하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그 아이에겐 단 한 푼도 안 갑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선 정리가 끝난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등기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우리 집과 예금 일부를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유언신탁 절차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라도 누군가의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정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잠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희미한 목소리로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 아이, 집엔 왔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 때문에 쓰러졌던 그 애가 다시는 우리 곁에 오지 못하게 했어. 아내는 눈을 감은 채 가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잘했어요. 당신. 그날 아내의 손을 잡고 경실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참 조용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의지 하나가 새겨졌습니다. 누군가의 탐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우리 노년의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만큼 회복했고 지금은 재활병원에서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아직 또렷하지 않지만 제 손을 잡을 때의 그 따뜻한 감촉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아침이면 저는 꼭 그 손을 잡고 말해줍니다. 우리 이제 천천히 다시 걸어갑시다. 사건이 있은 후
아들과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병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아들인 민준이는 어째서 그 곁에만 서 있었는지 수없이 되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 모든 질문엔 답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외면하고 누군가는 돈 앞에 본 모습을 드러내며 또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양심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와 저는 다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에게만은 끝끝내 단 한마디도 못다한 말이 있습니다. 너한테 우리 인생은 숫자였겠지. 돈으로 환산되는 집, 잔고, 증권. 근데 말이다. 우리는 말이야, 새벽 시장에서 팔을 걷어붙이며 손에 기름 냄새 밴 채 살아왔고 겨울 찬바람에 손이 갈라지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부부였다. 그렇게 평생을 아들 하나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 같은 애한텐 우리 삶이 얼마나 귀한 건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다. 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한테 남길 건 없다. 법적으로도 인생의 양심으로도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정리를 끝냈다. 며칠 전 병원비 일부와 아내가 평소 아끼던 적금 통장을 들고 근처 다손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어려운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조용히 놓고 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등바등 모아온 돈 끝끝내 좋은 곳에 쓰이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저는 지역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상속 포기 공증 절차도 밟아두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재산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부모의 마음을 외면한 값이니까요. 물론 가슴 한켠은 여전히 쓰립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마주하며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곧 시골 작은 마을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아내가 어릴 적 살던 곳 근처입니다. 텃밭이 있고 산책로가 있고 매일 해가 드는 작은 집. 이제는 재산보다 평온이, 명예보다 존엄이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식이 전부는 아닙니다. 부모의 인생도 결코 더섭거나 희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플 땐 참고만 계시지 말고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자식과 나 모두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세대는 참 많이 참고 살아왔지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박상우입니다. 전직 형사였고 이제는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한 노인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